허생은 빈섬 찾기에 나섭니다. 자신의 이상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막상 빈섬을 찾아가서 보고는 좀 실망을 해요. 작다고요. 땅이 고쳐 천리가 못 되는 것이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생분은 달콤하니 그냥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나. 천리가 못 된다고 했는데 천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천리예요. 우리나라 땅이 여기 하면 천리야. 근데 가로는 천리가 또 안 돼. 굉장히 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국 건설의 포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생을 데려왔던 사공이 묻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사람이 없어 걱정합니다. 그래서 허생은 덕이 없을까 걱정해요. 덕지주를 얘기하죠. 자,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창궐이라고 합니다. 세균이든 코로나도 창궐이라고 하고요. 도적대도 창궐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감히 잡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왜 도적대가 되었을까요? 세금을 함부로 막 가혹하게 걷어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보면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세금을 함부로 빼앗는 것을 우리는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렴주구든 가정 맹호호든 가짜는 똑같이 가혹할 가짜입니다.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가정 맹호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혹한 정치는 무서운 호랑이보다 무섭다. 자, 그래서 허생은 스스로 도적대에게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야, 니들 돈 있어? 야, 니들 아내가 있어? 없지? 그러죠. 어이없습니다. 누가요? 도적대가요. 아니 뭐 아내가 있고 밭이 있다면 뭘로 도적이 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 기반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도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허생은 내가 돈을 가져와 볼게. 이제 니네가 있어봐. 내가 돈을 가져와 볼게.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을 30만 년을 가져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제까지 미친놈이라 했다가 장군으로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호칭도 변화하고요. 허생에 대한 도적들의 생각도 변하죠. 그전에는 미친놈이라 생각했다가 지금은 갑자기 장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르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군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돈을 100냥씩 가져와라고 했더니 100냥씩 짊어지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군도들이 힘이 세고 몸집이 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나약한 사람, 일반 사람들이에요. 삐쩍 마르고 막 그런 사람, 굶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갑니다. 빈섬에 들어가는데, 빈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빈섬에 도적들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 인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의 이름에, 명부에 도적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조선에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선을 떠나서 빈섬에 빈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과성,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죠. 근데 원래 고전 소설은 우연성이 남발돼요. 근데 이 허생전에서는 지금 필연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문학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생전은. 허생이 도적들을 다 쓸어가자 나라 안에 도적이 없어졌습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도적의 문제들을 개인이 해결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두 가지죠. 국가의 무능함을 풍자하고요. 허생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무슨 아내 가족 공동체, 지분 터전, 소화 논밭층 경제적 기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안민가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왕이 신하한테 야, 백성들이 정말 너무 진짜 백성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 백성들이 신라를 막 떠나네. 어떡하지? 신하여 어떡해? 그랬더니 신하가 바칩니다. 노래를 안민가를 바쳐요. 전하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안민가예요. 임금은 아버지입니다. 신하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깊은 어머니입니다. 신하는요. 백성은 어린아이입니다.
자, 백성이 임금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꾸물거리고 사는 백성들, 임금인 당신이 백성을 먹여 다스리고요. 백성이 과연 어느 순간 만약에 신라 땅을 버리고 가버릴까? 라고 한다면, 가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 임금님께서 잘 뭘 먹을 걸 주시니까 우리는 신라 땅을 버리면 떠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이 신라의 문학인 안민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서 이민군이 그 마을의 이장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잖아요. 구주 큰 소리 한 번 안 주고 인민들을 잘 이끄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이장님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뭘 많이 미개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백성들은 많이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 도적들이든 안민가의 신라 사람들이든 뭘 먹질 못하니까 나라를 떠나고 그러는 거죠. 도적도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빈섬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요. 뭐 대나무도 엮고요. 농사도 짓고 왔습니다. 해외 무역까지 하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일본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해서 일본까지 이렇게 진율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고 막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나의 작은 시험이 끝났다. 그러니 이제 나는 여기 떠나야겠다라고 허생은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처음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용후생이죠. 편량기구를 잘 사용해서 먹고 입는 것을 풍부하게 하고 생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세점이 구제라고 하죠. 줄여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거. 자, 어쨌든 너희들이 이용후생하고 구세제민하고 난 다음 새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 정립하려고 했어. 하였느니라라고 했으니까 의관제도나 문자를 만드는 적이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보자면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문물을 제도를 수립하고 경제적 풍요로움 갖추고 난 다음에 실학사상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경제적 풍요로움이 아니고요. 문화와 문물이 높은 사회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경제적 풍요와 높은 문화와 문물이 높은 사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G7에 들어가냐 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경제력, 우리 국가의 위상은 굉장히 높죠. 문화도 굉장히 높아요. 아마 허생이 생각했던 이상향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허생이 생각했던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나중에 니네들 태어나면 난 여기 떠날 건데 애들이 태어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무슨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율려 간스 기본적인 장유 유서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도에 나타난 이상향의 빈섬에 나타난 이상향의 모습은 농업 기반 사회, 상업 중시, 그다음에 국제 무역, 식량 비축, 부축적 굶주린 빈민 구제, 예의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은제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섬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아는 것들이 오히려 나라를 망친다. 그래서 공리공론입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공리공론을 일삼는다. 그래서 공자가 헛된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리공론을 일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양반들을 굉장히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식자우한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된다는 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다 섬에서 다 데리고 나오면서 화의 근심의 뿌리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들 데리고 나옵니다. 글 아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으러 변씨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당신 얼굴이 변씨가 얘기합니다. 허생 이름이 모르죠 아직은. 당신의 얼굴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에이, 돈을 다 어떻게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당신처럼 죄물 때문에 얼굴에 반질반질해지는 것은 당신 같은 장사치 때문이야. 장사치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허생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망금이나 돈은 물질적 풍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도를 긍정적 정신적 세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연암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 자체도 굉장히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보면 상업을 굉장히 찬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작가의 계급의식의 한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사회의 모순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찾아봤어요. 시조를 원래 있던 시조하고 허생이 말하는 요 부분하고 딱 들어맞아서 해봤습니다. 내가 순간이 굶주리면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 얘기예요. 당시 여던 길을 몇 회를 버려두고 그 다니다 이제와 돌아왔다. A를 그러니까 당시 다니던 길 A 학문수양, B 이제와 돌아왔다 학문수양을 얘기하고요. B는 뭐예요? 장사를 얘기하죠. 장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다는 지금 안 쓰는 고어이지만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고어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은요. 변씨가 조금만 받을게요 돈을 그랬더니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를 장사꾼으로 보는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보자면 그렇게 장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장사꾼 취급을 받으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전통적 계급의식의 한계죠. 작가의식의 한계죠. 사회의 한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허생이 스스로를 장사꾼이라고 하는 대목이 또 나오거든요. 나라를 구왕의 머리를 살 정도의 장사꾼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내용이 약간 좀 모순되는 것도 있어요. 자, 어느 날 변씨는 허생이 어디 사는지 뒤를 밟아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물가에서 늙은 할미를 찾아보고 늙은 할미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늙은 할미의 역할은요, 서술자가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해야 늙은 할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약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늙은 할미의 역할. 근데 여기서 늙은 할미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이중적 표현이고 굉장히 잉여적이고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원래 한문 소설이잖아요. 한문 소설을 한글로 옮기면서 번역자가 잘못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늙다라고 하는 말, 할미라는 말 둘 다 늙었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할미라고 해도 돼요. 이게 친족 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친족 간의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 그 친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늙은 여자, 할미라고 해도 되는데 언어의 이중적인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이거는 항의를 하세요. 저기 교과서에다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이거 고치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중적인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역전. 전체가 앞전자잖아요. 앞전자. 그 다음에 바다가 되죠. 약순물, 물자잖아요. 물숫자. 생생일날, 날일자고, 무궁화꽃, 무궁하면 되는 꽃화자고요. 고목나무, 나무 목자고요. 처갓집, 집가자죠. 그래서 외갓집, 타이 집가자고, 해변이라고 하면 돼요. 새신랑. 신자가 이미 새로운 신자야. 대관령 고개, 령자는 고개 령자고요. 보리수나무 수는 나무 수자고요. LPG 했을 때 G는 가스 준벌이에요. LPG 가스면 LP 가스가 돼요. 박수를 치다. 이게요. 박자가 7박자예요. 그럼 박수를 치다 그러면 박수를 치는 걸 치다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뼉을 치다 또는 박수를 보내다 이러면 돼요. 남은 여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남은 인생 또는 그냥 여생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저 오두막이 누구요? 합니다. 허세원 댁이랍니다. 라고 한평생 그릇길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채 벌써 5년이 됩니다요.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세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냅니다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요약적 전수 제시를 하고 있죠. 할머니니까 할머니 목소리를 할 거 그랬어요. 그죠? 아이고, 허세원 댁입니다요. 가녀나 영편에. 네, 거기까지 할게요. 남편이 없는 이 재혼은 조선시대 재혼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재혼은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여자는 할 수 없었어요. 여자는 재혼을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조선시대에는 보쌈을 합의하에 보쌈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댁 입장에서도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만 있으니까 그 며느리 이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보쌈을 부탁을 하고 며느리도 오늘 밤 내가 보쌈을 당하는구나 알고 있다가 보쌈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보쌈이 그 두 번째는 성황당 나무에서 이렇게 보쌈을 짓고 있다가 여자가요. 그 첫 새벽에 울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성황당 나무에서 처음 지나가는 사람, 새벽 4시쯤이 되겠죠. 4시, 5시쯤. 그때 처음 지나가는 남자 뒤를 천천히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침 집에 갔더니 그 남자 집에 갔더니 뭐 부인이 있었어요. 그럼 부인한테 온갖 구박을 받고 그 집에서 또 튕겨 나오겠죠. 그럼 또 어떻게 다른 마을에 가서 성황당 나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장승 있고, 거기에 또 마을 입구에 또 기다렸다가 처음 지나간 남자를 또 뒤를 쫓아가서 또 삽니다. 여자 혼자 살 수가 없는 구조가 그 조선의 사회였어요. 에휴, 참 힘들게 살아갔죠. 조선시대는요. 그런 모습,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묵묵히 제사를 지내는 유교적 질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씨는 그제서야,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돌아갑니다. 아하, 허씨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